내기에서 나를 이기면 임신해주지며 한국 군인을 조롱하던 오만한 미군 여장교. 결국 전설적인 포격 한 발에 그녀의 마음과 몸이 모두 열려 임신까지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포천의 하늘은 야망의 색을 닮은 코발트 블루였다. 그 아래 로드리게스 실사격 훈련장의 대지는 메말랐다. 수십 년간 강철의 비를 맞으며 단련된 흙은 본연의 색을 잃고 화약 냄새 밴 회갈색으로 타들어가 있었다. 공기 중에는 먼지와 건초 그리고 미세한 금속성 비린내가 뒤섞여 훈련에 참가한 모든 이들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대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간헐적으로 울려 퍼졌다. 미 육군의 M109A7 팔라딘 자주포가 불을 뿜을 때면 지축이 낮게 울었고 이어 대한민국 육군의 K9 천둥이 포효할 때면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산자락을 때렸다. 이 모든 소음과 먼지의 한가운데 미군의 이동식 지휘 통제 차량 CPVR은 별세계처럼 고요하고 서늘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고 그 푸른 빛이 메디슨 캠벨 대위의 금발을 차갑게 물들였다. 웨스트포인트 수석 졸업, 최연소 야전 포병대대 작전장교. 그녀의 이력서는 그녀의 군복처럼 한치의 구김도 없었다. 훈련에 임하는 그녀의 자세 또한 마찬가지였다. 꽉 조여 묶은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채 그녀는 전장을 숫자로 읽고 확률로 지배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시연회에 불과했다. 세계 최강의 미군 화력 시스템이 동맹국의 낡은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하고 이끌어주는지 보여주는 자리. 그녀는 통역 장교를 통해 건너편 K9 포대의 지휘관과 교신했다. 알파 포대 귀측의 반응 속도가 우리 측 평균 데이터보다 0.7초 느리다라. 사격 재원 수신 후 격발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상. 냉정하고 사실에 기반한 지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가르치려 드는 자의 오만함이 칼날처럼 숨어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 한쪽에 잡힌 한국군 포대의 영상을 무심하게 훑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K9 자주포의 궤도를 점검하는 부사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박도준 중사. 이번 훈련에 파견된 한국군 제5포병여단 승진부대 소속의 포반장이었다. 메디슨은 그의 파일을 간략하게 훑어본 기억이 있었다. 특이사항 없음. 그저 평범한 동양인 부사관. 그녀의 기준에서 그는 분석할 가치도 없는 변수였다. 그녀의 세계는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세계에서 박도준 같은 아날로그적 존재는 무의미한 노이즈에 가까웠다. 그 순간 박도준 중사가 고개를 들어 허공을 응시했다. 마치 수 킬로미터 밖 지휘 차량 안에 있는 그녀의 시선을 느끼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그 안에 담긴 생각을 읽어낼 수 없었다. 메디슨은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기분 나쁜 침묵이었다. 마치 자신의 완벽한 시스템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저 눈빛 안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대위님, 다음 훈련 브리핑 시간입니다. 부관의 말에 그녀는 상념을 떨쳐냈다. 모니터 속 박도준은 다시 몸을 숙여 그의 천둥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신중한 손길이었다. 메디슨은 코웃음을 쳤다. 저런 구시대적인 감상주의로는 단 1초의 시간도 단축할 수 없다.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니까. 훈련장의 열기는 오후가 되자 절정에 달했다. 이날의 마지막 훈련 과제가 하달되었다. 사격장 끝 군망봉 중턱에 위치한 특수 표적 파괴 훈련. 그곳에는 이 훈련장에서 전설로 불리는 목표가 있었다. 최종 목표 코드네임 악마의 모르데벌즈 엠벌. 작전 장교의 브리핑에 미군과 한국군 양측 지휘관들 사이에서 나직한 술렁임이 일었다. 메디슨의 입가에도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 역시 악마의 모루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단순한 표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포병의 자존심이자 넘을 수 없는 벽과도 같은 존재였다. 메디슨은 모니터를 통해 악마의 모루의 확대 영상을 확인했다. 험준한 바위 절벽 사이에 깊숙이 박혀있는 직경 1m 남짓의 특수압금 강철판. 주변 지형이 교묘하게 포탄을 막아내고 산자락을 타고 흐르는 변덕스러운 바람은 최첨단 기상 예측 시스템마저 비웃었다. 저것을 맞히는 것은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기적의 영역에 가까웠다. 흥미롭군. 메디슨은 나지막이 은조렸다.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기적은 나약한 자들이나 바라는 것. 자신은 계산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 저 악마의 모루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이 훈련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두에게 각인시킬 완벽한 무대가 되어줄 터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모니터 속 한국군 포대를 바라보았다. 박도준 중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자신의 K9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의 묵묵함이 메디슨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그녀의 완벽한 세계의 균열을 예고하는 불길한 정적이었다. 먼지와 자존심이 뒤엉킨 포천의 대지 위로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악마의 모루는 단순한 훈련 표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포병들 사이에 구전되는 신화이자 저주였다. 험준한 군망봉의 허리, 귀신의 바람골이라 불리는 협곡에 자리 잡은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명포수들의 자존심을 삼켜왔다. 전설에 따르면 그곳의 바람은 세 겹으로 분다고 했다. 지표면을 핥는 바람, 산비탈을 타고 오르는 상승 기류, 그리고 협곡 사이를 후려치는 예측 불가의 돌풍. 이 세 가지 바람이 뒤섞여 포탄의 궤적을 귀신처럼 흔들어 놓았다. 미군의 최첨단 도플러 기상 레이더도 한국군의 풍향 예측 모델도 그 변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악마의 모루에 포탄을 맞히는 것은 태풍의 눈에 바늘을 던져 넣는 것과 같다고들 했다. 미군 알파 포대 사격 준비 완료. 가장 먼저 도전에 나선 것은 메디슨의 부대였다. 그녀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지휘 차량의 모든 시스템이 그녀를 위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위성에서 전송된 실시간 대기압 정보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보내온 오차 없는 좌표 슈퍼컴퓨터가 계산해낸 최적의 발사각과 장향량. 인간의 감각이 개입할 여지는 1%도 없었다. 완벽한 과학의 승리를 보여줄 시간이었다. 쏴. 메디슨의 냉정한 명령과 함께 팔라딘 자주포가 육중한 포성을 터뜨렸다. 모두가 지휘 차량의 모니터를 숨죽여 지켜봤다. 포탄 추적 시스템이 그려내는 비행 궤적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하지만 표적에 근접한 순간 궤적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포탄을 잡아채 옆으로 밀어내는 것 같았다. 쾅! 포탄은 악마의 모루를 불과 2m 옆에 두고 바위벽을 강타했다. 아쉬운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젠장. 메디슨은 입술을 깨물었다. 데이터는 완벽했다. 문제는 현장의 변수, 저주받을 귀신의 바람골이었다. 데이터 보정. 풍속 변수 0.5% 상향 조정에서 재사격. 두 번째, 세 번째 포탄이 연이어 발사되었다. 포탄들은 악마의 모루 주변을 마치 조롱하듯 맴돌 뿐 단 한 발도 강철판에 닿지 못했다. 완벽한 시스템으로 무장했던 메디슨의 얼굴에 처음으로 초조한 기색이 어렸다.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무언가에 의해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현지 대기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말았다. 실패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자신을 따라주지 않았다는 오만한 선언이었다. 그때 훈련 통제관이 다음 차례를 알렸다. 한국군 승진부대 사격 준비.
모든 시선이 흙먼지 속에 묵묵히 대기하던 K9 자주포로 향했다. 메디슨의 실패로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 속에서 박도준 중사가 포대에서 내렸다. 메디슨은 지휘 차량에서 내려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실패를 만회할 희생양이 등장한 것 같아 속으로 안도감마저 느꼈다. 저구식 장비와 아날로그적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와 꺾인 자존심이 그녀 안에서 위험한 화학작용을 일으켰다. 그녀는 통역 장교를 대동하고 성큼성큼 박도준에게로 걸어갔다. 훈련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박 중사. 메디슨은 그의 코앞에 서서 조롱기가 가득한 눈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쳤다. 내 수백만 달러짜리 최첨단 시스템도 실패했어. 그런데 당신의 저 낡은 고철 덩어리로 뭘 어쩔 생각이지? 통역 장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군인 대 군인의 대화가 아니었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한국군 장병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박도준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메디슨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메디슨의 오만함에 기름을 부었다. 좋아,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하지. 메디슨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훈련장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중사. 만약 당신이 저 악마의 모루를 맞춘다면 내가 당신과 결혼해주겠어. 당신의 아이까지 낳아주지. 전설을 쏘아 올리면 나도 기꺼이 당신의 전설이 되어줄 테니. 어때 해볼 텐가? 정적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한국군 병사들은 경악과 분노로, 미군 병사들은 당혹감과 흥미로움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한 여성 장교가 그것도 동맹군 부사관에게 던진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파격적이고 모욕적인 도발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내기가 아니었다. 인종과 계급, 성별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이 담긴 폭력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박도준의 입으로 쏠렸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분노를 터뜨릴까? 혹은 모욕감을 삼키고 물러설까? 박도준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악마의 모루가 있는 아득한 산비탈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메디슨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은 분노도 굴욕감도 아닌 알 수 없는 깊은 평온함에 잠겨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포반원들을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하라는 고요하고도 단호한 신호였다. 그 어떤 분노의 고함보다도 무겁고 서늘한 응답이었다. 훈련장의 공기는 이제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도준의 고요한 응답은 불길과도 같았다. 그의 침묵은 메디슨의 도발을 정면으로 받아치며 이제 이 대결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몰고 갔다. 그는 K9 자주포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모두의 예상을 깨고 포대 앞에 맨땅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메마른 흙 한 줌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메디슨은 어이가 없다는 듯 팔짱을 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주술이라도 부리나? 그녀의 눈에 비친 박도준의 행동은 원시적인 주술사의 의식처럼 보였다. 박도준은 쥔 흙을 손바닥 위에 펼쳐들고 눈을 감았다. 그는 모든 소음을 차단했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 모든 것을 지우고 오직 하나에만 집중했다. 바로 바람이었다. 그는 뺨을 스치는 공기의 미세한 흐름, 귓가를 간지리는 바람의 속삭임, 그리고 손바닥에 흙가루가 흩날리는 각도와 속도를 온몸의 감각으로 읽어내고 있었다.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흙을 털어내고는 이번에는 훈련장 한쪽에 세워진 낡은 풍향계의 천 조각을 응시했다. 미군들이 위성 데이터를 볼 때 그는 펄럭이는 천 조각의 미세한 떨림을 읽었다.
천이 힘없이 축 늘어지는 순간과 팽팽하게 당겨지는 순간의 불규칙한 주기. 그는 그 안에서 귀신의 바람골이 내쉬는 숨의 패턴을 찾고 있었다. 그것은 데이터가 알려주지 않는 대지가 들려주는 이야기였다. 미쳤군. 메디슨의 부관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메디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조롱기는 사라져 있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박도준을 감싸고 있는 압도적인 집중력과 진중함에 자신도 모르게 압도당하고 있었다. 저것은 쇼가 아니었다. 수만 시간의 훈련과 경험이 체화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경지, 일종의 도화 같은 것이었다. 몇 분 같은 시간이 흐른 후 박도준은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K9으로 돌아와 해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뒤를 따라 포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눈에는 박도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포수, 고각 네스두루 하나오. 편각 두루세스 영의영. 박도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실려 있었다. 포수가 그의 말을 복창하며 빠르게 조준 핸들을 돌렸다. 그가 부른 좌표는 미군 시스템이 계산한 최적의 값과 미세하게 달랐다. 인간의 감각으로 조정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발사 재원이었다. 장약 7호. 모든 준비가 끝났다. K9의 포신이 악마의 모루를 향해 굳건히 고정되었다. 포탑 내부의 공기가 팽팽하게 압축되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도준은 발사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는 머릿속으로 포탄의 비행을 그리고 있었다. 바람을 타고 바람을 가르고 마침내 바람을 이겨내는 한 발의 포탄을. 그리고 정확히 3초 후 그가 예측한 최적의 바람이 불어올 그 순간을 기다렸다. 하나, 둘, 셋, 쏴. 결코 크지 않았지만 훈련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단호한 명령이었다. 쿵우. K9 천둥이 이름 그대로 하늘을 찢는 포효를 토해냈다. 육중한 차체가 지축을 울리며 뒤로 밀려났고 포구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이 주변 공기를 태워버릴 듯 이글거렸다. 155mm 고폭탄은 하얀 연기의 꼬리를 그리며 포물선을 그리며 솟구쳐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훈련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시간은 멈췄고 세상에는 오직 포탄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만이 존재하는 듯 했다. 메디슨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제발 빗나가라. 이성이 아닌 본능이 외치고 있었다. 포탄의 예상 착탄 시간까지 약 40초. 그 영겁과도 같은 시간 동안 모두의 시선은 관측소에서 전송되는 대형 스크린에 고정되었다. 스크린 속 군망봉의 풍경은 평화롭기만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다. 메디슨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번쩍. 스크린의 한 점 악마의 모루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섬광이 터져나왔다. 소리 없는 폭발. 뒤이어 아주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강철이 찢어지고 바위가 깨지는 파열음이 메아리가 되어 훈련장까지 날아왔다. 쾅응. 관측 카메라가 주민한 화면은 충격 그 자체였다. 악마의 모루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주변의 바위벽까지 움푹 파여 마치 거대한 거인이 분노의 주먹을 내지른 듯한 흔적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정확한 완벽한 신의 영역이라 불릴 만한 명중이었다. 훈련장을 뒤덮고 있던 침묵이 깨졌다. 처음에는 한두 명의 나직한 탄성으로 시작된 소리가 이내 한국군 진영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함성으로 폭발했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주먹을 하늘로 뻗으며 포효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에 대한 기쁨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동료가 자신들의 자부심이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이들의 오만한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는 통쾌함과 환희의 외침이었다.
미군 진영은 정반대였다. 그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스크린과 박도준의 K9을 번갈아 바라보며 넋을 잃고 있었다. 그들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환호와 침묵의 중심에 메디슨 캠벨이 있었다. 그녀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자신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데이터 시스템, 첨단 과학, 그녀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저 동양인 부사관의 동물적인 감각과 알 수 없는 경험 앞에 무참히 무너져 내렸다. 패배감. 그리고 그보다 더한 자신의 어리석은 도발이 남긴 결과에 대한 아찔한 현기증이 그녀를 덮쳤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당신의 아이를 낳아주지. 자신이 뱉었던 말이 독처럼 뇌리에서 퍼져나갔다.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오는 박도준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땀으로 젖은 얼굴로 언제나처럼 고요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 속에는 승자의 의기양양함도 패자를 향한 조롱도 없었다. 그래서 메디슨은 더욱 비참했다. 먼지가 가라앉은 대지 위에 오만했던 그녀의 자존심은 이제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악마의 모루가 부서진 자리에 새로운 것이 태어났다. 그것은 박도준이라는 이름의 신화였고 메디슨 캠벨이라는 이름의 굴욕이었다. 훈련장의 공기는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한국군 병사들은 어깨를 펴고 다녔다. 그들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휴식 시간이면 335 모여 전설이 된 그 한 발의 포격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늘 영웅이 된 박도준이 있었지만 정작 그는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말없이 장비를 점검하고 묵묵히 다음 훈련을 준비할 뿐이었다. 그의 평온함은 오히려 그의 신화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반면 미군 진영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가라앉았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군을 도와줘야 할 동생으로 보지 않았다. 특히 박도준을 마주칠 때면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와 함께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럭키샷이었어. 누군가 애써 내뱉은 말은 공허한 변명처럼 흩어졌다. 운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한 발이 남긴 여운이 너무나도 강렬했다. 그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메디슨은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듯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동료들은 애써 그녀를 위로했다. 대위님, 누구라도 실패했을 겁니다. 바람이 정말 예측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어떤 위로도 그녀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날의 광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크린을 가득 채웠던 섬광, 한국군들의 함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었던 박도준의 고요한 눈빛과 자신이 내뱉었던 끔찍한 약속.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주지. 그 말은 이제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그녀의 자존심을 밤낮으로 불태웠다. 그녀는 박도준이 언제 그 약속을 무기처럼 꺼내들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조롱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하지만 박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훈련장에서 그녀를 마주칠 때면 언제나처럼 먼저 거수 경례를 붙였다. 메디슨 대위님. 그의 입에서 나오는 자신의 계급과 이름은 그 어떤 비난보다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예의 바름은 그녀의 죄책감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잔인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운명은 그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며칠 후 연합훈련의 2단계 시나리오가 하달되었다. 가상 적군의 국지도발 상황을 가정한 신속 대응 및 역공훈련. 이 훈련을 위해 한미 양측의 정예부대가 하나의 연합 전투단으로 재편성되었다.
공교롭게도 메디슨의 팔라딘 포대는 박도준의 K9 포대와 함께 연합 포병대를 이루었고 두 사람은 새로 꾸려진 연합작전 지휘소 JOC에서 함께 작전을 통제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좁은 지휘 텐트 안 거대한 전술 지도와 수십 개의 모니터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피할 수 없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동맹의 시작이었다. 메디슨은 일부러 더 전문적이고 기계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박 중사 귀측 포대의 예상 이동 경로상에 있는 3번 계곡의 토질 데이터를 요청한다. 폭우 시 기동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겠다. 보고드립니다. 해당 지역은 서류상의 데이터보다 실제 함수율이 높아 시간당 20mm 이상의 강우 시 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는 보이지 않는 수맥이 존재합니다. 그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간결하고 정확했다. 하지만 메디슨은 그의 말에서 묘한 가시를 느꼈다. 위성 사진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말은 마치 데이터만을 맹신했던 자신의 과오를 은근히 지적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른 질문을 던졌지만 대화는 계속 겉돌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날의 약속이라는 거대한 벽이 보이지 않게 세워져 있었다. 작전 계획 브리핑에서 그들의 차이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메디슨은 위성 정보와 적군 패턴 분석 알고리즘에 기반한 전형적인 압도적 화력 섬멸 작전을 제시했다. 주력 부대가 정면으로 적을 타격하는 동안 포병대가 예상 도주로의 차단 사격을 퍼부어 괴멸시킨다는 교과서적인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도준은 조용히 손을 들고 이의를 제기했다. 대위님, 계획에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는 전술 지도 위 메디슨이 주공 방향으로 설정한 능선 한쪽을 가리켰다. 이곳은 바람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협곡의 영향으로 통신 난청 지역이 상시 발생합니다. 만약 이곳에서 교전이 벌어지면 지휘 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건 확인되지 않은 정보다. 우리 통신 시스템은 다중 채널로 경험에 의한 정보입니다. 박도준은 그녀의 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끊었다. 경험. 그 단어는 메디슨의 논리에 균열을 내는 망치와도 같았다. 악마의 모루를 명중시킨 것도 결국 그의 경험이었으니까. 메디슨의 완벽했던 시스템은 한 번 패배한 경험이 있었다. 또다시 패배할 수도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그녀는 그의 이의를 마지못해 받아들여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하지만 마음속의 불편함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성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자존심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 불편한 동맹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날 밤 마침내 훈련 개시 명령이 하달되었다. 연합 전투단이 어둠을 뚫고 기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치 그들의 불안한 미래를 예고라도 하듯 먹구름이 달빛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미군의 기상 예측 시스템은 잔잔한 구름이라고 보고했지만 박도준은 막사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나직이 의졸였다. 비가 쏟아지겠군. 그의 예언처럼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곧 거대한 폭풍이 되어 불편한 동맹을 시험할 거친 무대에 막을 올리고 있었다. 박도준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폭우는 순식간에 훈련장의 흙길을 진창으로 바꿔놓았다. 육중한 장갑차의 궤도가 헛돌기 시작했고 부대의 기동 속도는 현저히 떨어졌다. 연합작전 지휘소 JOC 안 메디슨은 타들어가는 속으로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작전 계획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최첨단 기상 예측 시스템은 시간당 10mm 내외의 약한 비를 예보했지만 실제 강우량은 그 3배를 넘어서고 있었다. 젠장, 이게 무슨... 그때였다.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통신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대위님,
주력 부대와의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OPFOR 대항군의 기습입니다. 어의삼 능선에 위치한 통신 중계탑이 피격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휘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박도준이 경고했던 바로 그 바람의 무덤에서 일이 터진 것이다. 적의 기습, 통신 두절, 악천후. 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이 한꺼번에 닥쳐왔다. 모니터의 전술 상황판은 대부분 신호 없음으로 깜빡였고 아군 부대들은 칠흑 같은 어둠과 빛 속에서 지휘부와 연결이 끊긴 채 고립되었다. 매뉴얼대로 대응한다. 메디슨은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미 육군 야전 교범 FM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지휘부가 내려야 할 조치는 명확했다. 현 위치 사수 및 방어 태세 전환. 통신 복구를 최우선으로 하며 지원군을 대기한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논리적인 판단이었다. 그녀는 즉시 예비 통신망을 가동하고 방어 진지 구축을 명령하려 했다. 잠깐만입니다. 그때 그녀의 앞을 막아서는 그림자가 있었다. 박도준이었다. 지금 방어 태세로 전환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뭐라고? 박 중사, 이건 교범에 따른. 대항군은 우리의 교범을 역으로 이용할 겁니다. 우리가 통신 복구를 위해 허둥대는 동안 그들은 이비를 엄폐물 삼아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할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숨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요. 박도준은 깜빡이는 디지털 스크린 대신 텐트 구석에 걸려있던 낡은 종이 지도를 펼쳤다. 그는 손가락으로 지도 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위성 사진상으로는 폭우로 인해 완전히 물에 잠겨 기동 불가로 판정된 지역이었다. 이곳으로 가야 합니다. 거긴 계곡이야. 지금 수량이 불어 장갑차는커녕 사람도 건너지 못해. 메디슨의 부관이 소리쳤다. 아닙니다. 저곳은 제가 20번도 더 넘어본 곳입니다. 계곡의 중앙은 수심이 깊지만 가장자리의 자갈밭은 성인 무릎 정도 깊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폭우가 오히려 물살을 분산시켜 숙련된 조종수라면 충분히 도하가 가능합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마치 여우처럼 교활하고 대담한 빛이었다. 대항군은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이라 믿고 그 길목에 매복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위험한 길,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길로 가야 합니다. 이 폭풍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되어줄 겁니다. 그것은 여우의 묘수였다. 적의 예상을 뒤엎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 그는 지도 위에 새로운 작전 계획을 그려보였다. 그의 K9 포대가 산 너머로 고각 사격을 가해 적의 퇴로와 예상 집결지를 차단하는 간접 포위를 실시하고 그 사이 메디슨이 지휘하는 미군 기계화 보병이 계곡을 건너 적의 측면을 기습한다는 교범에는 존재하지 않는 대담무쌍한 계획이었다. 지휘소 안의 모든 장교들이 그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봤다. 모든 것을 데이터와 확률에 의존해온 메디슨에게는 도박과도 같은, 아니,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까운 계획이었다. 말도 안 돼. 성공 확률이 0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박도준은 담담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의 생존 확률은 정확히 0입니다. 선택은 대위님께 달려 있습니다. 메디슨의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의 모든 훈련과 교육이 안전한 길을 택하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그녀가 져야 했다. 그녀의 완벽했던 군 경력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서 악마의 모루를 관통하던 그 한 발의 포격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완벽한 시스템이 실패했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불확실한 감각이 기적을 만들어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도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아닌 냉철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자신과 부하들의 목숨을 기꺼이 걸 수 있다는 지휘관의 책임감.
메디슨은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 경력 전체를 건 가장 큰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성이 아닌 한 번도 믿어본 적 없는 한 남자의 경험을 믿어보기로 했다. 좋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나직한 한마디에 지휘소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박 중사의 계획대로 간다. 전 부대 즉시 작전 변경. 여우 사냥을 시작한다. 그녀의 명령은 빗소리를 뚫고 연합 전투단의 심장부로 퍼져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강철의 여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교범을 찍고 나온 그들의 대담한 도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여우 사냥 작전은 신화적인 성공으로 끝났다. 박도준의 예측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대항군은 연합 전투단이 폭풍우 속에서 방어 태세를 취할 것이라 확신하고 주력 도로에 완벽한 매복 진지를 구축해 놓고 있었다. 그들의 허를 찔러 불어난 계곡을 건넌 미군 기계화 보병 부대가 측면을 강타했을 때 대항군은 혼란에 빠져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동시에 산 너머에서 날아온 박도준의 K9 포탄들은 그들의 퇴로를 정확히 차단하며 완벽한 포위 선멸을 완성했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ENDEX 신호가 울려 퍼졌을 때 폭풍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비에 젖은 훈련장에는 새로운 존경과 유대감의 기운이 감돌았다. 그날 저녁 훈련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한미 합동 바비큐 파티가 열렸다. 딱딱한 군대의 위계 질서는 잠시 모닥불 뒤로 물러났다. 미군 병사들이 서툰 한국말로 이거 삼겹살 맛있어요. 를 외쳤고 한국군 병사들은 미군들에게 소주를 권하며 어깨동무를 했다. 훈련장의 화약 냄새 대신 고기 굽는 고소한 냄새와 사람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채웠다. 메디슨은 그 떠들썩한 풍경의 한가운데서 말없이 불꽃을 바라보고 있는 박도준을 발견했다. 그는 축제의 주인공이었지만 여전히 조용히 자신만의 공간에 머물러 있었다. 이전 같았으면 그를 무시했겠지만 이제 그의 침묵은 그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무능의 침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짊어진 자의 무게감 있는 고요함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차가운 맥주 캔 2개를 챙겨 들고 그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움직임을 알아챈 몇몇 병사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가 이내 어색하게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 여기. 메디슨이 내민 맥주 캔을 박도준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 말없이 받아들었다. 그녀는 그의 옆 축축한 통나무 의자에 아무렇게나 걸터 앉았다. 찰칵하고 캔 따는 소리가 어색한 침묵을 깼다. 고마워요. 메디슨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당신이 내 목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녀는 아주 어렵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다음 말을 이었다. 그리고 미안해요. 그날 내가 했던 말. 군인으로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었어. 정말 미안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사과였다. 오만함이라는 갑옷을 스스로 벗어 던지는 행위였으니까. 박도준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 모닥불로 시선을 돌리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괜찮습니다. 그는 그 일을 탓하지도 그녀의 사과를 이용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메디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죠? 메디슨이 물었다. 그 계곡, 그 바람, 적의 움직임까지 마치 미래라도 본 것처럼. 박도준은 희미하게 웃었다. 미래를 본 게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했을 뿐입니다. 그는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불꽃을 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제가 하사였을 때 아주 아끼던 후임이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훈련 중에 제가 내린 잘못된 사격 재원 때문에 큰 부상을 입을 뻔했습니다. 아주 작은 계산 착오였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판단 하나에 부하들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걸 뼛속 깊이 깨달았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교범보다 땅을, 데이터보다 바람을 먼저 믿게 됐습니다. 저 땅과 바람은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책임감과 아픔이 묻어 있었다. 메디슨은 비로소 그의 과묵함과 신중함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짊어진 자의 거룩한 무게감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메디슨으로 하여금 자신의 갑옷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나는 당신과 반대였던 것 같네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웨스트포인트의 유일한 동양인 생도였던 룸메이트, 남자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위해 악착같이 버텨야 했던 날들,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던 숨막히는 경쟁. 그녀의 오만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방패이자 칼이었다. 약해 보이면 잡아먹히는 정글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강한 척해야만 했다. 국적도 계급도 성별도 다른 두 사람이 모닥불 앞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맨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 상처가 만들어낸 지금의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대화는 군대 이야기에서 벗어나 그들의 가족, 꿈, 좋아하는 음식 같은 소소한 일상으로 이어졌다. 박도준은 낚시를 좋아하고 메디슨은 의외로 시끄러운 록 음악을 즐겨 듣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새 밤은 깊어지고 모닥불은 사그라들어 붉은 숲만 남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날의 모욕적인 약속은 여전히 그들 사이에 존재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굴욕의 상징도 승리의 전리품도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과 가장 빛나는 모습을 모두 목격하게 만든 기묘하고도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어 있었다. 전장에서 피어난 존경심은 이제 모닥불의 온기처럼 따스한 인간적인 공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직 사랑이라 부르기엔 일렀지만 강철 같던 두 사람의 심장 사이에 단단한 신뢰의 다리가 놓이고 있었다. 연합훈련의 포성이 멎자 훈련장에는 기만적인 평온이 찾아왔다. 철수와 장비 정비를 위한 시간이었다. 딱딱했던 위계 질서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그 중심에는 메디슨과 박도준의 변화된 관계가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탐색하는 낯선 동맹이 아니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포병 전술 교범의 차이점에 대해 토론했고 때로는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서로를 향한 시선에는 이제 의심 대신 편안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다. 미군 장교들은 더 이상 메디슨을 박도준에게 패배한 오만한 장교로 보지 않았고 박도준의 능력을 꿰뚫어보고 그의 대담한 작전을 채택한 현명한 지휘관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막사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짓궂은 추측들이 오갔지만 그것은 악에 없는 가십에 가까웠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 때 새로운 임무가 하달되었다. 지난번 폭우로 인해 철원 비무장지대 인근의 전방 관측 소오피 몇 군데의 통신 및 감시 장비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보고였다.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 복구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한 소규모 합동 정찰팀이 꾸려졌다. 최고의 팀워크를 증명해 보인 메디슨 캠벨 대위와 박도준 중사가 팀의 지휘를 맡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도상으로는 하루면 충분한 지극히 평범하고 간단한 임무처럼 보였다. 다음 날 새벽 그들이 탑승한 소형 전술 차량은 안개를 가르며 북으로 향했다. 한국 전쟁의 상흔이 곳곳에 유령처럼 남아있는 철원 평야의 풍경은 스산하리만치 아름다웠다. 메디슨은 차창 밖으로 스치는 녹슨 철조망과 무너진 차물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까?
그녀가 지금까지 훈련장에서 쏘아 올린 포탄들은 모두 가상의 적을 향한 것이었지만 이곳의 공기에는 실제 죽음의 냄새가 배어 있는 듯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OP의 점검은 순조롭게 끝났다. 문제는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마지막 OP로 향하는 길에서 발생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맑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낯빛으로 변했고 굵은 빗방울이 차창을 때렸다.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었다. 한여름 산악지대 특유의 국지성 호우였다. 기상대는 뒤늦게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이미 좁은 산악도로의 중턱까지 들어온 그들에게는 너무 늦은 경고였다. 젠장, 또야? 메디슨이 욕설을 뱉으며 와이퍼 속도를 높였다. 빗줄기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졌고 길은 진흙탕으로 변해 바퀴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박도준은 말없이 운전대를 꽉 쥔 채 험준한 절벽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난 길을 따라 차를 몰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웅. 땅 전체가 낮게 울리는 듯한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산이 거대한 생명체처럼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다. 박도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대위님, 꽉 잡아. 그가 미친 듯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 것과 동시에 차창 밖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들이 방금 지나온 길 위쪽의 산비탈이 거대한 파도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수십 년 된 나무들이 성냥개비처럼 부러지고 집채만 한 바위와 흙더미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그들을 향해 돌진해왔다. 콰르르르르릉.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차량은 박도준의 필사적인 조작으로 간신히 산사태의 직격을 피했지만 그 충격파에 휩쓸려 도로 밖 배수로로 처박혔다. 강철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메디슨의 머리가 강하게 흔들렸고 그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메디슨은 누군가 자신의 뺨을 가볍게 때리는 감각에 희미하게 눈을 떴다. 빗물이 섞인 박도준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메디슨, 정신 차려봐요. 메디슨.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메디슨은 신음하며 몸을 일으켰다. 차량은 반파된 채 처박혀 있었고 창밖은 아수라장이었다. 그들이 달려왔던 길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거대한 흙과 바위 더미가 도로를 집어삼켜 마치 세상의 끝에 선 듯한 절벽을 만들어 놓았다. 돌아갈 길도 앞으로 나아갈 길도 모두 끊겼다. 통신기는 부서졌습니다. 박도준이 잔해 속에서 박살난 주 통신기를 꺼내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너머의 절망적인 상황을 숨기지는 못했다. 예비용 단거리 무전기로 교신을 시도했지만 쏟아지는 비와 험준한 산세에 막혀 치직거리는 소음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최악인 것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민간인 통제선 북방, 한국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중 하나. 아직도 수많은 불발탄과 지뢰가 주인을 기다리며 땅속에 잠들어 있는 곳. 어둠 속에서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일상적인 점검 임무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생존 투쟁으로 변해 있었다. 계급장도 국적도 무의미해진 극한의 상황. 두 사람은 이제 군인이 아닌 그저 비에 젖은 채 서로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두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박도준이었다. 그의 내면에서 수십 년간 단련된 군인의 생존 본능이 깨어났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체온증이 오기 전에 비라도 피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는 반파된 차량에서 구급상자와 비상용 담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식량을 챙겼다.
메디슨은 차에서 내리려다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충돌의 충격으로 왼쪽 발목이 심하게 부어 있었다. 젠장. 자신의 무력함에 화가 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박도준이 그녀 앞에 등을 보이며 웅크리고 앉았다. 업히십시오. 뭐? 안 돼. 당신 혼자라도. 부상당한 전우를 버려두고 가는 건 내 군 생활에 없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대위님.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메디슨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그의 등에 조심스럽게 엎였다. 그녀의 군 경력에서 처음 겪어보는 굴욕이자 가장 따뜻한 경험이었다. 장교인 자신이 부사관의 등에 엎여 목숨을 부지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박도준은 그녀를 업고 칠흑 같은 어둠과 빗속을 헤쳐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숲의 일부인 것처럼 본능적으로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한 길을 찾아냈다.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그는 단 한 번의 신음도 내뱉지 않았다. 메디슨은 그의 등 뒤에서 거친 숨소리와 강하게 뛰는 심장박동을 고스란히 느끼며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깨달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박도준은 비바람이 잦아드는 작은 바위굴을 발견했다. 한국 전쟁 당시 인민군 패잔병들이 숨어 지냈을 법한 인간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축축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피난처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메디슨을 내려놓고 그녀의 부은 발목을 살폈다. 구급상자에서 압박붕대를 꺼내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하는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그의 손이 스칠 때마다 메디슨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기묘한 감각을 느꼈다. 동굴 밖에서는 세상이 끝날 것처럼 비바람이 몰아쳤다. 그 소리는 역설적으로 동굴 안의 두 사람을 세상과 완벽하게 분리시켰다. 좁고 어두운 공간 안 두 사람은 비상용 담요 한 장을 나누어 덮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했다. 추위와 두려움 그리고 기묘한 안도감이 뒤섞인 침묵이 흘렀다. 무서워요? 박도준이 나직하게 물었다. 메디슨은 고개를 저으려다 이내 정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금껏 누구에게도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해 본 적이 없었다. 두려워요. 죽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실패자로 끝나는 게 더 두려워.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실패에 대한 공포. 그녀를 지탱해온 자존심의 갑옷이 한꺼풀씩 벗겨져 내리고 있었다. 박도준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도 두렵습니다. 그의 고백은 메디슨에게 큰 충격이었다. 언제나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던 그가 두려움을 인정하다니. 내 판단 하나에 부하들의 목숨이 달렸다고 생각하면 매일 밤 잠을 설칩니다.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군인이 아닌 상처받기 쉬운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서로의 영혼을 마주보았다. 존경과 신뢰, 연민과 공감. 지난 몇 주간 쌓아 올린 모든 감정들이 좁은 동굴 안에서 폭발 직전의 임계점까지 응축되고 있었다. 비바람 소리만이 가득하던 동굴 안 어느 순간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리기 시작했다. 박도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가 별처럼 빛나는 것이 보였다. 메디슨도 홀린 듯 그를 마주보았다. 이성과 논리는 빗소리에 씻겨나간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은 오직 원초적인 이끌림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들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차가운 동굴 공기와 대조되는 뜨거운 숨결이 서로의 입술에 닿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입술이 겹쳐졌다. 처음에는 차갑고 망설이던 입맞춤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열기로 타올랐다.
그것은 달콤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는 절박하고도 격렬한 키스였다. 지난 시간의 모든 오해와 갈등, 그리고 애써 눌러왔던 감정들이 그 키스 속에서 하나로 녹아내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들의 입술이 떨어졌을 때 동굴 밖의 비바람은 어느새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동굴 입구 쪽에서 희미한 새벽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끝에 고립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군인도 국적도 아닌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유일한 진실이 된 새로운 세상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새벽빛은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냉혹한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했다. 밤사이의 격정적인 입맞춤은 사라지지 않는 잔상처럼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무겁게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고립된 상태였고 살아남아야 했다. 메디슨의 발목은 밤새 더 심하게 부어올라 이제는 제대로 땅을 딛기조차 힘들었다. 박도준은 말없이 자신의 전투복 소매를 찢어 단단한 부목을 만들었다. 그리고 어젯밤처럼 다시 한번 그녀 앞에 등을 내밀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메디슨은 그의 등에 엎였다. 이제 그 행위는 더 이상 굴욕이 아니었다. 서로의 심장이 맞닿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박도준은 밤새 내린 비로 무너진 지형을 놀라운 감각으로 읽어내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갔다. 그의 등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메디슨은 그의 목을 감싸 안은 채 그의 땀과 흙냄새, 그리고 그의 강인한 생명력에 모든 것을 맡겼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그들은 마침내 시야가 트이는 능선에 도착했다. 박도준은 곧바로 예비 무전기를 꺼내 통신을 시도했다. 치직거리는 소음 속에서 희미하게 아군의 응답 신호가 잡혔다. 여기는 알파우둘, 여기는 알파우둘. 조난 위치 철원. 배터리가 깜빡이며 마지막 신호를 보내는 순간까지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알렸다. 그리고 마침내 무전기는 침묵에 잠겼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을 때 두 사람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대한민국 육군의 수리온 헬리콥터가 그들 머리 위로 나타났고 구조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왔다. 헬리콥터 안으로 끌어올려지며 메디슨은 멀어지는 산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자신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지옥이었지만 동시에 서로의 영혼을 확인하게 해준 기적의 장소이기도 했다. 기지로 복귀하자마지 두 사람은 의무실로 옮겨졌다. 사건의 경위는 악천후 속 성공적인 합동 생존 사례로 공식 기록되었고 두 사람은 오히려 영웅적인 군인으로 칭송받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이 동굴 속에서 나눈 비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 밤의 진실은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속에만 봉인되었다. 그리고 이별의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찾아왔다. 연합훈련의 모든 일정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미군 파견 부대의 본국 귀환일이 정해졌다. 떠나기 전날 밤 메디슨과 박도준은 부대 내 인적 드문 훈련장 구석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동굴 속에서의 일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시선에 담긴 감정은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실했다. 몸 조심해요. 메디슨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당신도. 박도준이 짧게 대답했다. 사랑한다. 보고 싶을 거다 같은 말들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목구멍에서 빙빙 맴돌았다. 그녀는 미국의 엘리트 장교였고 그는 한국의 부사관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와 결코 좁혀질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들은 이메일 주소를 교환하고
꼭 연락하겠다는 의미 없는 약속만을 나눌 뿐이었다. 다음 날 부대 연병장에서 열린 환송식. 두 사람은 수많은 군인들 틈에서 멀리 떨어진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식적인 악수가 그들의 마지막 인사였다.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졌던 거칠고 따뜻한 감촉은 그녀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짧고 누군가에게는 영원과도 같았다. 메디슨은 약속대로 미 포병의 심장이라 불리는 오클라호마의 포트 실 기지로 복귀했다. 그녀는 뛰어난 능력으로 승승장구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밤마다 한국의 날씨를 확인했고 가끔씩 도착하는 박도준의 짧지만 진심 어린 이메일을 수십 번씩 읽고 또 읽었다. 박도준 역시 승진 부대의 전설적인 포반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묵묵히 신병들을 훈련시키고 포를 닦았지만 부대원들은 그가 종종 서쪽 하늘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을 목격했다. 그렇게 서로의 세상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시간은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이었다. 메디슨은 여느 때처럼 기지 외곽의 조깅 코스를 달리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에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가 막 코너를 돌았을 때였다. 길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에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으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익숙한 체격, 익숙한 자세. 군복이 아닌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그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였다. 박도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짓는 순간 그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갔다. 어떻게, 왜,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는지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박도준은 지난 몇 년간 모아온 모든 돈과 군 생활 중 처음으로 얻은 긴 휴가를 전부 쏟아부어 태평양을 건너온 것이었다. 오직 그녀를 만나기 위해. 벅찬 재회와 폭풍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후 박도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고요한 평온함이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그가 짊어지고 온 모든 용기와 결단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반지도 꽃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가지고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했던 바로 그 약속으로 마침표를 찍기 위해 입을 열었다. 메디슨 캠벨 대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포성보다도 단단했다. 나는 악마의 모루를 명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섰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줄 시간입니다. 오클라호마의 차가운 가을 아침 공기 속에서 박도준의 마지막 말은 하나의 완결된 포탄처럼 메디슨의 심장 한가운데에 명중했다.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와 수개월의 시간을 뚫고 날아온 그의 약속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그녀의 모든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반응은 단순한 예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시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폭발이었다. 처음에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 다음엔 웃음이 터졌다. 그녀는 울면서 웃고 웃으면서 울었다. 그녀는 그의 단단한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치며 소리쳤다. 미쳤어, 당신 정말 미쳤어. 그걸 아직도 기억한단 말이야? 그런 멍청한 내기를 여기까지 오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그녀의 말은 원망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세상 모든 감사가 담겨 있었다. 박도준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의 주먹을 부드럽게 받아주고 있었다. 그의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녀의 감정을 잠재우는 유일한 닻이었다. 마침내 메디슨은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철원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 나눴던 절박한 키스와는 달랐다. 그것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끝이 아닌 시작을 약속하는 입맞춤이었다. 오만한 내기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한 남자의 목숨을 건 순정으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하지만 동화는 거기까지였다. 현실의 벽은 높고 단단했다. 미군 현역 장교와 대한민국 육군 현역 부사관의 국제결혼. 그것은 두 개의 거대한 군사 조직과 두 개의 다른 문화, 그리고 두 개의 낯선 가족이 충돌하고 융합해야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을 의미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군대라는 이름의 관료주의였다. 서류는 산더미처럼 쌓였다. 신원조회, 안보심사, 상급 지휘관과의 면담, 합동군법무관의 법률 자문. 그 과정은 마치 끝나지 않는 미로와도 같았다. 메디슨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논리적인 설득 능력을 총동원해 미 국방성에 굳게 닫힌 문을 두드렸다. 박도준 역시 대한민국 육군 본부의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묵묵히 그러나 끈질기게 밟아나갔다. 그들의 지휘관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군인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질책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다. 연합훈련 당시 대담한 작전으로 승리를 이끌었던 그들의 전설적인 팀워크, 그리고 서로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흘러넘치는 진실한 감정은 가장 완고한 지휘관의 마음마저 서서히 움직였다. 마침내 몇 달에 걸친 사투 끝에 그들은 양국군 수뇌부로부터 기적과도 같은 결혼 승인을 받아냈다. 두 번째 관문은 가족이었다. 메디슨의 아버지는 대대로 군인의 길을 걸어온 가문의 수장이었다. 퇴역 장성인 그는 화상 통화 너머로 박도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날카롭게 질문했다. 박 중사, 내 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 박도준은 긴장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는 서툰 영어로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장군님, 저는 대위님께 세상을 다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제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켜낼 수는 있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조금의 과장도 거짓도 없었다. 딸의 행복을 의심했던 늙은 장군의 눈빛이 비로소 부드럽게 풀렸다. 박도준의 어머니는 평생을 철원에서 살아온 분이었다. 그녀는 파란 눈의 미국인 며느리감을 마주하고는 걱정부터 앞섰다. 말이 통할까, 음식이 입에 맞을까, 이 낯선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메디슨은 진심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서툰 한국말로 자신을 소개하고 어머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박도준이 어머님과 이야기할 때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아들의 행복을 확신한 어머님은 결국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수많은 벽을 넘은 끝에 그들은 마침내 그들만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 무대는 대한민국이었다. 메디슨은 자신의 뛰어난 경력과 특수한 상황을 인정받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한미 연락장교라는 새로운 보직을 얻어냈다. 그들의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다. 양국의 군복을 차려입은 친구들과 태평양을 건너온 가족들만이 모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문화도 언어도 다른 하객들이었지만 두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만은 하나였다. 평택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들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다. 메디슨은 퇴근 후 낯선 한글 간판이 가득한 재래시장을 누비며 서툰 솜씨로 저녁거리를 장만했다. 박도준은 휴일이면 소파에 앉아 룰도 모르는 미식 축구를 보며 아내가 열광하는 이유를 이해하려 애썼다. 때로는 사소한 문화 차이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으로 그 간극을 메워나갔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메디슨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다. 입덧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박도준은 밤새 인터넷을 뒤져 서양식 수프를 끓였다.
점점 불러오는 아내의 배를 보며 그는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예정일보다 조금 이른 어느 겨울밤 진통이 시작되었다. 서울의 한 병원 분만실. 메디슨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박도준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훈련장에서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았던 강철의 사나이였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의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속삭여 주었다. 그것은 그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응원이자 기도였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세상을 찢는 듯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응애으 응애으. 그것은 그들이 지금껏 들어왔던 그 어떤 포성보다도 우렁차고 희망적인 소리였다. 박도준은 탈진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내와 간호사의 품에 안겨 우렁차게 울고 있는 자신의 아이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아이를 품에 안은 그는 경이로움에 말을 잃었다. 자신을 닮은 검은 눈동자와 아내를 닮은 옅은 갈색 머리카락. 작지만 힘찬 심장 박동이 그의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는 땀에 젖은 채 미소 짓고 있는 메디슨에게 다가가 아기의 작은 손을 그녀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야. 그의 목소리는 벅찬 감동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과 이 아이를 지키는 것. 그 어떤 표적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명중시키고 싶은 목표. 메디슨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힘껏 잡았다. 오만한 도발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포연과 화염 속에서 단련된 강철의 심장은 이제 한 생명의 온기를 지키는 따뜻한 요새가 되었다. 창밖으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승진부대의 눈이라 불렸던 전설의 포수는 이제 한 가족의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 그의 가장 소중한 목표를 향한 영원한 경계 근무를 시작하고 있었다.